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의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아,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의 믿는데 할 수 있어. 윤상현한테는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게 바로 엊그제 같네요.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법정의 저승사자, 포청천도 울고 갈 역대급 사이다. 무관용 이진관 판사의 타협 없는 심판을 소개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이진관 판사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진관 판사를 좀 많이 알아볼 텐데요. 지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그 재판을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을 더 높게 선고를 하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진관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기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자 또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매를 벌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습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짓말들 많이 했지만 예. 한덕수가 뭐 뒷주머니에 꽂아서 안 봤다. 이상민은 뭐 저기 보니까 있더라. 최상목은 좀 심했죠. 쪽지. 접어진 채로 봐가지고 뭐 예. 어쩌고 했었는데 본인이 죄를 아니까 더 두렵겠죠.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때 이미 탄핵을 한번 겪어봤고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때잖아요.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다 풀었던 공로로 기소에서 빠지고 그랬는데. 선후배? 응? 선후배 윤석열. 뭐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법을 쓰려고 했는데 사전에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번 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절차상으로 대법원에다가 제한거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있는데 예. 뭐 해봤자 바로 또 기각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매만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괘씸죄에 걸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만 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거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달가울 리가 없죠. 기피 신청을 당신한테 재판 못 받아 이런 건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 신청을 잘 안 하는 거고 변호인들도 피고인한테 잘 안 권하는 겁니다. 워낙 판사가 편파적으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다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판사들끼리도 누가 기피 신청 들어왔는데 다른 판사가 받아주면 그 판사가 말하자면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동료의식으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그냥 어떻게든 이거 지연시켜서 꼼수 부리고 뭐 사람들한테 잊혀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지금 전략이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냥 자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최상목 측의 그 이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그러니까 이진관이 누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면 이 사람들은 우인성 같이 다 무죄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규현은 떠났고 우인성은 지금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장이 또 왜 하필 이진관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최상목 측의 입장에서는 CCTV가 없었더라면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 CC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했다가 그랬죠. 지금 이제 다 꼬리가 밟힌 건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펴져 있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받고 정독하는 모습.
당시 기사를 보면 최상목이 53초 동안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짜고 나오는 거짓말이 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덕수가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상목은 이미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자마자 받아서 숙지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때부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믿었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있으니까 더더욱 나는 못 본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치 본인이 제일 열심히 계엄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 당시 한덕수한테 왜 못 말렸냐 그 이야기도 했었죠. 한덕수한테 항의했다느냐. 네. 아니 본인이 뛰어가서 붙잡은 거는 왜 안 하고 한덕수한테 또 떠넘기고 하여튼 그 아주 그냥 막 비겁하고 치졸하기가 나 입에 올리가 당시에 있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잖아요. 부총리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성적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 대학을 다닐 때도 법대 출신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과정도 본인이 이제 82학번이니까 최상목이 그 시절이 얼마나 엄혹했던 시절입니까? 그 예. 남들 다 그 군사독재 항의하고 하던 시절에 본인은 시험 준비하고 뭐 맨날 이러다가 학점이 잘 나오니까 교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시험을 출세의 수단 내지 도구로 삼아가지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예. 하는 점을 아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하고, 그 가치 판단이 없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불법적인 거를 보더라도 눈 감고, 나중에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니까 발뺌하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구차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상목은 한 번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때 이미 한번 겪어봤으면 더 안 해야지. 반성도 없고, 아니 무조건 센 사람한테 붙으면 내 인생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뭐 친일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인데 거기에 그 최지연 전 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지연 전 인사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특검 수사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 또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봐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김현장 변호사였죠. 아, 김현장 변호사요? 예. 예. 그나마. 그러면 이제 보통 판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무슨 소리냐? 구인장을 바로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증인 최지연에 대해서는 구인영장 발부하고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부 합의에 따라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구인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은 예정된 대로 20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5월 15일입니다. 네, 그 다음 기일인 5월 22일은 오늘 불출석한 최지연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인 시점도 최지연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의 구인 시점은 5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해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흔치 않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떤 예. 상황이나 사정을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그 증언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을 담은 그 서면을 내달라라고 가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은 지금 소위 이 내란 세력이 재판을 얼마나 형용화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본인이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에 이상민이나 김용현이 거기도 또 부출석했었거든 처음에. 예, 예. 그때도 과태료 부과했었고. 예. 이상민은 와가지고 또 선수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과태료 부과했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최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도 변호사거든요. 예. 잘 아는 분인데 본인도 법률 지식이 있고 뭐 집안 자체가 뭐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는데 피하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여튼 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니 이제 또 안 나올 도리가 없을 텐데 예. 공인영장까지 발부했으니까 뭐 진실된 증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지 모르겠으나. 예. 최지현 전 비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른바 그 직접 심리주의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증인을 직접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걸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최지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인사비서관이었던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다른 걸 하다가 대변인인가 뭘 하다가 그쪽으로 예, 옮겨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에 나름 중심부에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재판부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시원은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여기는 인사비서관이니까 예. 그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인사비서관은 어떻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추천되게 됐는지 예. 왜 2명만 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나는 그냥 인사비서관이 넘긴 것만 가지고 검증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뭐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빠져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떠넘기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얘기를 다 증언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를 보면 요즘 그 무관용 원칙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보면 앞서 그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영 그 변호사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한 적도 있잖아요. 예. 예. 그때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시대학의 공동 시청입니까? 그런 담화에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오신 겁니까? 방송하러 왔대요. 시대학의 공동 시청을 되는 것 같은데.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장하라고요? 네, 누가 뭐하는데요?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저는 거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절 남용하는 진행입니다. 감시합니다. 거기를 한 말씀 드리는데 감시한다고요?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 감시합니다. 그거는 변호사들이 애초에 그렇게 깽판을 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없었죠. 일이고 네, 그런 경우가. 네. 감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망 다닌 것도 되게 드문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장에 가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거기서 바로 감시를 집행해서 다른 놀라웠잖아요. 재판에 가가지고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좀 가관이죠.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다니지. 지금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지금 징계 절차를 지금 하고 있죠. 아직 결과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그 전에 무슨 한번 징계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 하고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변협이 그래서 지탄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뒤에 이제 검찰이 다시 이제 그 고발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그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관심 있는 게 이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1심과 2심 그러니까 1심의 우인성 부장판사 그리고 2심의 신종옥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법원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겹치게 되면 재판부끼리 서로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결론에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여럿이잖아요. 근데 서로 뭐 그렇게 소통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안 한다? 네. 네. 과거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사건이 워낙 중대하니까 그 조심하는 건지 뭐 서로 간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지난 김건희 씨 재판에서의 원심과 항소심 결과가 사람들 되게 허탈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냥 갔다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해가지고 갖다 안기고 그 다음에 뭐 부탁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판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이제 상급심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같은 결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참 말이 많네.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상인이한테 말을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의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다시 윤상현한테 조용.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공심위가 한 거지 윤석열이 한 게 아니니까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판결에다 써놨으니 예.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못하는 거고 그럼 대가도 없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명태균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대야 되니까 환심을 살라고 그랬다. 그러면 왜 환심을 사야 되느냐 되는 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환심을 사?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환심을 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공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 또 답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동안 일부 판사들은 보면 권력자들을 좀 봐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보면 권력자들에게 더 오히려 엄히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들 봐준다고 표현하시는 그 정서의 밑바닥에 있는 게 여러 판결문에서 뭐 50년 동안 또 오랜 동안 기간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점을 참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중사유지 감경사유가 아니고 가중사유, 감경사유. 공직에 있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걸 어겼으면 오히려 더 엄하게 벌여야 되는 게 그렇죠. 맞지. 특히 내란처럼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보면 이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계급의식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지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 내가 가혹하게 하는 거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진 거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뭐 배움도 길지 않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내 손아귀에서 그냥 무시하면서 재판해도 되고 나름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껐덕거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된다.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히시는 거고 한데 이게 어제 오늘 윤석열 씨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법원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거나 납득하지 못해요. 아니 왜 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전에는 몰랐잖아. 니들이 이걸 공개를 안 했잖아. 이렇게 예.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재판 공개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워낙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리고 특검법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다른 사건 재판도 이렇게 공개하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안 받아들이지. 다른 재판 판결문도 공개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내란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비공개되면 또 다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겠네. 이제 그렇죠. 판사들이. 국민들이 이제 요거 또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큰 건 하나 없어졌으니까 또 관심이 식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거에 기대해서 지금 신청했던 사람들이 번번이 다 거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란 재판 아닌 거에서는.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종합특검이 대검 이프로스 압수수색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데 정말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겠어요. 그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고요. 두려움. 예. 네.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 드러나게 드러날까 봐. 되면 본인들의 속살과 민낯이 다 밝혀지니까 그게 두려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황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핵심부에 들어와가지고 털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서 오는 당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한테 저항을 했었단 말이에요. 개겼단 말이에요. 그거 뭐 예. 하면 안 된다고. 압수수색자 가져와라 그랬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은 실체나 본질이 여전히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그 5월 6일에 그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해서 당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4년 10월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 아무래도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금 혐의가 특검이 보는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계엄 때 박성재와 통화를 한 뒤에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한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 또 하나는 주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프로스를 들여다보면 관련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이프로스는 검사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도 심우정이 거기에 무슨 지시를 했고 그랬죠. 무슨 예.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거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혹시 이제 심우정한테 지시받았던 내용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항의 차원에서. 예, 예. 그건 이제 심우정이 사실은 핵심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는가잖아요. 예. 그거는 윗선하고 연결돼서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이든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이든 다 검찰 한 식구 출신이니까 한통 속인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점까지 밝혀내는 게 특검의 목표일 것이고 그러려면은 사전적으로 심우정이가 그 앞뒤 상황에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있고 종합 특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란 특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종합 특검은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내란 특검에서 좀 부족한 면도 것도 있었을 있고.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은 검찰 출신 조은석 특검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망신당하는 일은 좀 가급적 피해보자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예. 있을 수도 있었겠다. 뭐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혹여라도 그런 점이 있어서 넘어간 거라면 그거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 종합특검이 소중한 거죠. 이제 예. 그런 점들까지 놓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 내란 특검은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라 예. 아무래도 심우정을 겨누기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종합 특검은 판사 출신 권창영 특검이라 네. 앞뒤 안 좌고우면할 가리고 필요가 없는 거죠.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들이파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검사 출신인 것 같으면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았어, 여기까지는 아니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네. 좀 그 여기까지 너무하지 한 않냐. 적은 없는 거 네. 아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답답할 겁니다.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권창영 특검은 구자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실상 검찰총장한테 예. 자료 안 넘겨준다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죠. 요구한 적도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말 그대로 쇼크인데. 그 특검법에 이제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런 점들 하나하나가 그날 뭐 갑자기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쭉 누적돼 있던 결과를 그렇게 보여준 거죠. 예. 얼마나 그동안에 수사협조를 안 했으면. 예. 불만이 폭발한 거죠.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설마 그랬겠죠. 설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도 메신저 서버 압수수색한다는 거 거부하던 자들인데 예.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예. 특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 얘기 아예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 그랬죠. 그냥 계속 시간 끌면서 뭐 팩스로 보내니까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공문 보내니까 계속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까 못 준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영장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미 법이 다 통과된 상황에서도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예. 이 참 얼마나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그 법치나 제도적 그 제약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그거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집단이니까 예.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잃지 않고 지금 끝까지 하여튼 이게 개혁해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 제공을 했다는 이유 등인데, 우리가 그 관심사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너무 징계요. 가볍죠. 그 네. 2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개도 안 됐다가 뭐 일부 언론 취재로 그렇게 했다는 거 뒤늦게 하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이 한 일에 비춰보면은 이게 그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했죠. 그 자리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고 뭐 파면을 시켜도 지금 시원하지 않은 마당에 예. 지금 파면은 헌재에서 탄핵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해임 요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검찰위원회에서 검찰 결과로 낸 거를 보면은 핵심적으로 검찰이 늘 나쁜 짓을 해가면서 쌓아왔던 수법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중에 일부만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여론에 일단 문매를 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라는 예.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징계는 지금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면직, 정직, 그리고 감봉과 견책. 그러니까 정직이면 중간 단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조선일보는 정직 2개월을 중징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직도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직 중에서도 이제 낮은 거를 또 골랐죠. 예, 그러니까 2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는
또 혹시 몰라요.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뭐 이 부분도 또 빼야 된다 해가지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예. 징계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인정돼 있는 사실 같은 걸 보면 무슨 참고인을 그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소환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술파티 부분 이런 것들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징계 범위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는 거는 너무 무겁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판 과정에서 또 이게 깨지기를 그런 것까지 기대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좀 중하게 보시고 법무부가 자체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혹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 감찰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셨으면 지금 징계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잘못돼서 빠진 부분을 나중에 다시 추가하라고 해봤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 거 알고 지금 벌인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꼼수에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영원히 뭐 박상용이 그러면 정직 2개월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뭐 그거는 아닙니다. 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일단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만큼 정화해낼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제 물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개인 SNS에 관련 글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도 아니고 뭐. 본인이 약간 그 피해자 억울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고 있어요. 향후에 혹시 정치권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는지. 본인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 억울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예.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예전에 윤석열이가 또 유병호가 최재해가 어거지 감사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수많은 공무원들 겁박해 가지고 억울하게 징계위 회부하고 기소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매번 뭐 써서 올리고 국회 가서 행패 부리고 그러진 않았죠. 네, 네.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으면 언론이 이런 식으로 다 받아서 일일이 중계를 해줬을까요? 뭐 오만하고 건방진 공무원 뭐 전례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소위 친검 언론의 폐해라는 것이 큰지 그것도 역시 함께 보시고 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출신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 인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키워주는 거죠. 어찌 그리고 보면. 그 나중에 이제 국회로 가는 거고. 그리고 박상용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봤거든. 가까이 뭐 한동훈 윤석열이도 내나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법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언론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노이즈를 크게 만드는지도 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으로 대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요. 설마.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예. 너무 지나치게 주눅 들어 있었던 면도 있고 지나치게 존중해준 면도 있고 사실은 그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정의롭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사후적 명예인데 예. 그걸 사전적으로 그냥 아이고 쟤들은 뭐 학력도 뛰어나고 뭐 성적도 좋았던 애들이고 어려운 시험 통과한 애들이니까 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사전적으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볼 때는 다 개돼지들이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나만 나타나면 아우 저 사람이 서울법대 나왔대야 아우 저 사람이 검사래야 이런 사람들이 천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반성을 하겠냐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게 그 정재인 여검사인데 예. 정재인 검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선배로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니까 예. 후배인 나도 참 창피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국민들이 뭐 그 답답해하던 부분을 좀 뚫어준 면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모습을 보신 게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예. 후배 검사가 선배 어린 검사를 아주 젊게 보이는 여검사가 예. 그 선전수전 다 겪은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에게 검사 선서를 언급하면서 예.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은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했어야 될 모든 가치를 다 저버린 배반한 사람이다. 그럼 너 때문에 검찰청이 지금 해체되지 않느냐 이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예.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정재인 검사도 경력이 더 쌓여가고 했을 때도 그 검찰의 논리에 물들지 않고 그걸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행히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좀 기대는 합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정재인 검사는 다르기만을. 자, 이번엔 전환길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 씨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가짜 뉴스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베트남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이 돈을 주고 사간 건데 어떻게 북한한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포자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자들이 그러니까 아스팔트 구구가 지금 장동혁도 그렇고 무슨 전유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기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본명이 전유관이잖아요. 자기가 전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 두 가지잖아요. 미국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갑자기 이제 반공을 내세우잖아. 공산당이 어떻고 무슨.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대착오적인 집단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거기다가 또 돈을 뜯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좀 참담한데, 정광훈 같은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하고 다니는 게 내가 2,500억을 모으겠다. 트럼프를 만나러 가겠다. 뭐 이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의 이 어떤 그 노예 근성, 식민 근성, 이거를 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 좀 도려내야 될 텐데,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전환길 씨는 한때는 그 개항을에 출마한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고 김현태를 또 내세웠는데 내세우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김현태 인생도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측면이 있고, 온데 다니면서 이용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고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 같이 근무를 했던 그 군 동료들이 따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니 나는 이 길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래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들을 아니 구속도 안 되고 좀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김현태 입장에서도 법을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엄정한 처벌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왜 김현태는 구속이 안 됐을까? 군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군검찰은 왜 안 했을까 그러면? 검찰단장이 육사했으니까. 내내 또 공범으로 박정훈 대령 사건도 있지만 다른 사건 과정에서도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그 전부터 소위 그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했던 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돌출행동을 하면서 또라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내란 세력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그리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숙미 사대주의, 그 다음에 그 맥락 없는 반공주의, 이런 극우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이거를 우리 사회가 이런 암을 어떻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수술해낼 것인가,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저 국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표도 주면 안 되는데 추경호 공천하고 이진숙을 또 공천하고 하는 정당 아닙니까? 꼭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김현태가 구속되지 않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검찰에서 육사 그 의혹이 있다. 결국 그러면 끼리끼리가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처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이 너무 부각되고 또 여러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법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카르텔이 강고하고 썩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 사실 맨 앞에 드러나고 제일 커서 그렇지 뒤에 돌아보시면 이런 분야가 많죠. 각 분야에서 끼리끼리 해먹고 끼리끼리 봐주고 끼리끼리 덮어주는 이런 게 참 많아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려면 우리가 이 민주정부의 여러 개혁 작업들을